이리온이라 이리온. 그 135회입니다. 이리온. 저번 주에 좀 약간 내용들 자료 발간이 많이 됐는데 못했는데 하여튼 밀린 것들은 숙제하듯이 다 올릴 생각이니까요. 자료 기다려주시면 자료 먼저 보고 계시다가 해도 되고요. 오늘은 이번 주 나온 자료부터 하는 이유가 저번 주에 주가가 한 이틀간 급락한 뒤에 네. 그때 신효진이한테 급하게 제가 좀 찾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도 뭐 투자한 것들도 있고 항상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들 나왔던 얘기가 또 금방 또 2천 깨지는 거 아니냐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일단 뭐 오늘 녹음하는 이 시점에서는 주가 좀 반등하는데 네. 한번 여러 가지 왜 원인을 좀 찾아보고 원인이 좀 해소됐다면 좀 나아질 거고 그리고 다음 하나 좀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쌤 윤조입니다. 이코노미스트 최광욱입니다. 네, 전략팀장 신중호입니다. 예. 첫 번째 내가 다루고 싶은 일정 뭐 이벤트도 있지만 오늘은 제가 네. 11페이지에 보면 네. 밸류에이션 하단 잡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때 2,100 몇씩 갔다가 네. 뭐 2,100 깨지니까 이제 바로 분위기가 뭐 2,000 깨질 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나머지 전략 팀원들이랑 같이 하단 잡아본 거죠. 이거 저 설명 좀 해줄래요? 간단하게 그냥. 그거는 아시겠지만 이제 PBR로 뭐 PER은 지금 뭐 11.56배 넘어간 상황이고 PER은 아시겠지만 EPS가 빠지면 주가가 안 올라도 PER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물론 이제 PER이 이제 11.5배에 갔을 때 좀 올해 내내 좀 사실 안 좋은 국면은 연출은 됐었어요. 상반기에 두 번의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는 또 10%나 급락을 했었고 몇 월 매였죠? 5월이랑 8월이었나? 그때가 이제 딱 MSCI 수급이 걸려 있을 그때 때랑 10% 이상 주가 빠졌었어요. 그래도 요번에 네. 또 똑같이 10% 가져가니까 2,000 깨지더라고. 다들 그렇죠. 그 얘기하던 것 같더라고. 그리고 또 한 번이 이제 9월에 있었는데요. 그때는 4% 내외의 조정이었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밸류에이션 얘기하는데 지난 상반기 두 번과 하반기 한 번의 어떤 변동성을 얘기해드리냐면은 첫 번째는 이익이 지금은 8월 이후에 좀 크게 턴어라운드 했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익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연준은 금리를 안 내려주고 어침대 겹친격으로 MSCI 수급이랑 더불어서 무역 갈등 이슈까지 크게 네 가지거든요. 무역 갈등 이슈, 연준의 긴축 스탠스, 이익의 하락 사이클, 그다음에 MSCI 수급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도 사실 동일하게 네 개가 도출됐겠죠. 근데 이익은 그래도 8월 이후에 올라서고 있고 연준은 그래도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에는 세 번의 금리 인하를 단행해줬고 무역 갈등도 뭐 워낙 뉴스 플로우에 의해서 의리일비하다 보니까 이것도 트럼프의 발언 내지는 홍콩 이슈가 또 커지면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지만 어쨌든 미니 오브 미니 딜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여전히 살아 있고 마지막으로 MSCI 수급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일이면 뭐 사실 일단락은 되긴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봤을 때 그 저희 퀀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그려보면 과거에 좀 격하게 EPS 하향 조정이 이루어졌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올해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추가로 올해 하향 조정 그리고 이랬을 때 내년까지 하향 조정되는 걸 감안해 보면 PBR 밸류에이션 그리고 ROE의 어떤 초정치를 감안해 보면 2050 정도 내지는 일시적으로는 2000이 깨지게 되면 굉장히 사야 하는 타이밍에 PBR 밸류에이션이 도출이 됐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네, 뭐 그러니까 가장 뭐 우리가 PBR 이렇게 하면 의외로 또 우리 네. 업계 관련된 분도 많이 듣지만 네. 가끔 우리 프로 댓글러가 저한테 질문을 네. 하는 거 보면 뭐지? CR이 뭐냐 이런 질문 들어온다고 하니까 뭐 ASP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생각보다 그런 용어 같은 게 익숙치 않으시는 분들 많이 들어요. 근데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요번에도 MSCI가 이슈라는 게 계속해서 중국 비중 오르고 우리 낮추다 보니까 수급 이슈 나올 때마다 코스피가 뭐 여러 다른 이유도 있지만 수급 이슈 영향도 받다 보니 한 10% 이상 빠졌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마다 PE는 한 11.5배 넘었었어요. 근데 맞아요. 9월에 와서는 그게 와도 좀 잘 버텨줬었고 한 4%. 지금도 그러니까는 지금 한 4% 조정 받았나요? 저번 주? 지금 그쵸 한 4% 하면 2000 한 60, 70 정도 돼요. 4% 조정 받으면 그게 지난주에 한번 갔었던 레벨이었고요. 지난주에 어떻게 보면 그걸로 본다면 거의 주가가 한번 왔던 거 아니냐 생각이 우리는 하는 거니까. 그렇죠. 물론 올라간다가 옆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야 이거 뭐
뭐 크게 문제된 거 아니야. 또 미중 무역 분쟁을 뭐 내용 있지만 여기서 잠깐 다시 다루자면 네. 오늘 이제 우리가 녹음하는 이 시점에 홍콩 선거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최강희 스미스 막 그 얘기들 하더라고. 뭐 그냥 야 홍콩이 저렇게 되면 중국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미중 무역 협상 다 나가리다. 근데 MSCI 홍콩이 차지하면 1%도 안 됐잖아 사실. 뭐 그게 문제는 아니겠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 잘 안 될 거다라는 우려가 더 크긴 하겠지만은 사실 남중국해 이슈도 있었고 그 중국해를 통해 가지고서는 원유 수송을 제한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피벗 투 아시아라는 거 시작도 또 그것 중국 때문이라는 얘기도 많았고요. 사실은 대부분의 시장에서 나오는 중국과 미국에 관련된 얘기들은 싸울 것이다라는 거를 전제 조건으로 깔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홍콩 문제도 그렇고 어느 수준에선 대부분의 경우는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 말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통화하다가 그 말이 공감했는데 그 컨센서스에 반하는 걸 가자. 내년에 증권사 전망들이 다 또 좋다. 그래서 안 될 것이다 하는데 내가 반문을 했어요. 가장 큰 컨센서스는 뭐냐면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뭐 돼도 봉합이고 예. 그냥 돼도 봉합이고 굉장히 참 노이즈를 많이 낄 것이다. 이게 정말 컨센서스 아니냐는 거지. 만약 반대 잔 1%의 가능성이라도 미중 무역 협상이 생각보다 전향적으로 좀 되는 경우가 나오면 이것도 굉장히 큰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시청자 너무 이건 좀 저는 근데 이제 소설이가. 저조차도 이제 컨센서스라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증권사는 다 좋게 봐라는 걸 그러니까 컨센서스라고 인정하는 자체가 그 컨센서스가 올바른 건지 아닌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좋게 보고 있는 게 컨센서스인 건지 일부 몇 개를 봤는데 이게 다 좋게 보네라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증권사는 다 좋게 보지만 일반 사람 그러니까 저는 갖고 있는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주식시장인데 컨센서스라고 이게 일컬어지는 그 데이터 내지는 그냥 데이터는 그래도 어그리게이트 된 거니까 그냥 증권사 다 내년에 다 좋게 보네 라는 게 컨센서스라고 확정을 지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단순히 시장이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센터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시장을 좋게 보는 내용 중에서도 뭐 중미 무역 갈등인지 뭐 연준인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의견도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변수들을 하나를 다 생각해 보면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내년에 놓고 보는 시장은 물론 주간 단위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떻게든 시장이 크게 크래시로 가는 부분들을 막으려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행동이 나타나는 해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이다. 왜? 죽을 것 같으니까. 홍콩도 사실은 어떤 그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도 나타나고 이게 또 중국 자체도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슈를 봉합 내지는 확산되지 않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일지는 아니지만 어떻게든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맞은편에 있는 트럼프도 약간은 좀 미국의 경기가 하방의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까 조금은 옥수수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야든지 이런 더 큰 거는 사실 연준이 금리로 내줘줬고 이런 부분들을 예상했을 때 그 이후의 시장의 흐름은 우리가 데이터나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그래도 해볼 만한 시장이었다. 이 정도로만 갖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벤트에 대해서는 뉴스 플로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판단이 어렵죠. 사람들이 자기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두리뭉실하게 판단을 내려버려요.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것도 그냥 그 트럼프 대화하는 게 자꾸 뉴스 플로우에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막 이거 두 개로만 판단을 내려버리거든요. 근데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거 안에 들어있는 게 무역 협상에서 너네 왜 적자 봐. 통화 협상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지재권이 따로 계산을 해봐야 되고 거기다가 홍콩하고 중국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은 저희 쪽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통화 협상은 갈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신 게 우리가 저번 신중호 팀장이 하우스뷰를 정하시면서 내년에 결국 볼크로 규제 완화가 시작되면 여러 가지 글로벌 레버리지 사이클이 좀 강화되는 내년 그 환경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그 이 대화 중에서 가장 유니크하게 들었던 게 뭐냐면 뭐 기관 같은 그래도 가장 국내 홈 쪽에 계신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자꾸 이렇게 말하면 누가 좀 쟤는 맨날 주워 듣고서 얘기하는 하실지 모르지만 대화하다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토론을 하다가 이제 제가 세미나를 하고 질문 오는 과정에서 들었던 생각인데 홍콩 이슈 갖고서 얘기를 좀 한참 했었어요 그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이 지금 가장 싫어하는 거는 홍콩이 아닌 상해와 선전에서 이런 게 일어날까 봐 두려운 거 아니냐는 거지. 홍콩에 그 이슈가 왜 일어났을까? 결국은 부동산만 이렇게 하고 좀 어떻게 보면 국민들 전체적으로 실업 같은 거가 자꾸 고용도 안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누적돼서 홍콩 사태가 더 커졌다 본다면 아, 나머지에 정말 경제가 중요하구나. 정치적 이슈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제적 당근이 아니겠는가 생각하실 수밖에 없고 그냥 단순하게 뭐 재정연체 써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거는 좀 더 현실화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결국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이거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철저히 분리주의를 배격을 하기 위해서는 인민의 행복, 인민의 그러니까. 경제, 이거를 당근을 제시해 주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라서 뭐 그 정도로 얘기를 드리고, 근데 이번 주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3페이지에도 뭐 저희가 매주 이벤트나 경제지표 넣어놨지만 제가 드는 느낌은 뭔가 이제 하락 사이클은 조금은 일단 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뭔가 약간 바닥 신호들이 지표상으로는 좀 나오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유럽에서도 좀 약간 자동차 소비가 그래도 올라온다라든지 미국도 다른 지표들이 다 약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금리를 가파르게 하락 조정시켜주면서 주택 경기가 좀 완충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한국 같은 경우에도 수출 데이터가 지난주에 물론 20일까지의 데이터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10% 이하로 좀 그래도 약간은 봉합이 됐어요. 그리고 뭐 유럽의 PMI도 아직은 50 언더긴 하지만 46.6.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 좋죠. 안 좋은 거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는 하락 사이클에서 일단은 바닥을 잡아가는 국면으로의 전환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여기서 또 재차 하락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의 경제 지표는 뭔가 그래도 바닥권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지난주에 지표들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페이지에 있는 데서 제일 아까 MSCI 얘기는 했으니까 네. 뭐 금통위도 뭐 별로 이번에는 의미 없을 것 같고 동결될 것 그냥 이거 아니야? 같아요. 한국 수출 어떨 것 같아? 바닥은 벗어난 것 같아요. 아까 신종호 팀장 말대로 네. 그냥 뭐 20일 수출 지표 저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중요하지 않아? 지금 좀 돌아서 그러니까 이게 선행성이 있다라고 중요하게 보는 건데 이게 튈 때는 또 세게 튀어서 숫자 자체는 안 중요하게 봐요. 근데 이 방향성으로 보셨을 때는 분명히 방향성 자체로는 돌아서기 시작하는 모습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16페이지인데 그 20일 수출 분명히 돌아섰습니다. 돌아섰고 그 모양 자체는 둘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모양으로 봤을 때 위쪽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이걸로는 예상이 안 돼요. 근데 분명히 돌아설 거다라는 부분은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 그러니까 독일도 안 좋게 봤었는데 독일의 공장 수주나 이런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흐름이 나오고요. 이탈리아도 봤더니 이탈리아 무역 수지도 꽤나 많이 서프라이즈가 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유로존에 이제 수출이 서프라이즈가 나기 시작한다라는 소리는 결국엔 이머징이나 중국 쪽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그림이기 때문에 수출입에 있어서는 글로벌 물동량은 점점 회복되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갖다 우리 신종호 팀장이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전략 칩으로서 전략 코멘트를 하시면서 유럽 얘기를 한 거예요. 유럽 얘기를 했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독일 쪽이 좀 돌 수도 있고 달러 강세가 좀 주춤해지고 뭐 이런 말 하신 것 같은데 또 아까 그 경제지만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이 4페이지 5페이지 내용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네. 그 미국이 어쨌든 17년 넘어가면서 18년, 19년은 미국의 단독 사이클이었는데 때마침 이제 연준의 긴축이 좀 강하게 제기됐던 사이클이었잖아요. 전체 글로벌 수입의 100을 넣고 보면 미국이 24%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한 국가로서는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중국이 한 16%, 유럽이 한 또 17% 되기 때문에 중국과 유럽을 미국의 대항마라는 개념으로 만약에 보시면 24% 중에 24% 때 이제 한 35% 수요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유럽의 그러니까 유럽의 수요도 좀 올라와 줘야 되고 중국의 수출이나 중국의 수입도 올라와 줘야 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런 대표적인 지표 중에 유로존의 기대 지수라든지 지난주 발표된 게 공교롭게도 유럽에서 가장 많은 제조업의
뭐 약간 기어링 효과를 하는 게 사실은 자동차지 않습니까? 아침에 저희 또 다른 인덱스 자료에서도 저도 그 데이터를 보니까 미국이 거의 2배나 가까이 되는 게 GDP에서 자동차인데 그쪽에서 특히 봐야 되는 게 자동차 등록 대수인데 지난주에 데이터가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물론 레이트 자체는 내려왔지만 2018년 이후에 급격하게 꺾였었던 게 규제 영향도 있었지만 뭐 무역 갈등 이슈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 조금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보면 유로화가 여전히 뭐 상방향 압력이 아니면 상방향의 어떤 탄력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포지션들은 유로화를 좀 숏포지션보다는 약간은 롱포지션으로 변화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시도를 우리가 작년에도 계속 유럽이 한번 돌 줄 몰라서 유로화에 그렇죠. 했지만 네. 돌 국채 금리는 끝없이 그렇죠. 확대됐고 그래서 이게 칠레 이게 양측 선수처럼 돼버렸어요. 네. 이게 지금 맞아요. 정말 돌아서 유럽이?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사실 그 신용팀이 말한 것처럼 어떤 투기적 포지션이 너무 과하니까 좀 완화전 정도 아닌가?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경제에서 뷰를 바꿔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연간 전반에도 얘기했었으니까.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미국도 동일했습니다. 소비가 늘어나는 거를 산업 제조업 쪽에서 생각보다 못 따라가는 거예요. 글로벌리하게.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어쩌면 새로운 산업에 맞게끔 진화를 해가지고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적응해 있고 그렇죠? 유럽은 되게 올드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이건 너무 단순화시킨 건가? 근데 아무리 올드하더라도 그러면 그 올드한 경제가 올라설기 위한 발판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 올드한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봤었던 거하고 다르게 조금은 예를 들어 독일의 어떤 산업 생산이 올라간다? 독일의 자동차가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형태를 보였지만 그래도 글로벌 디맨드가 살아나면서 돌아간다 그러면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래도 좀 돌아서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근데 지속 가능한 건 아닐 수 있지만 중국의 수입이 조금은 회복되고 남유럽 중심으로 소비자 기대지수나 소비의 심리가 회복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이제 독일마저도 조금은 그래도 PMI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지금 단계에서 나쁘지 않은 그림이다라고 보는 4페이지 거죠. 오른편에 있는 그림, 왼편 그림은 내가 좀 알겠는데 네. 이건 뭘 말하는 거야? 델타 리스크. 이거는 한마디로 옵션에서의 가격의 상방향, 하방향 압력에 대한 포지션 구축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냥 유로화에 대한 하방보다는 상방에 대한 베팅이 점점 많이 늘어났고 지금은 그게 뭐 달러화보다 더 많다라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심리 지표 중에 하나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보다는 유럽 쪽에 좀 베팅이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도 그럴 것이 5페이지에 보시면 일단 경기 모멘텀 자체도 미국이 글로벌리 보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좋았다가 내려오고 다른 데는 나빴다가 올라가다 보니까 서플라이즈 인덱스 자체의 레벨보다는 5페이지 왼편 아래 보면은 US 네. 코퍼레이트 글로벌 코퍼레이트 이 비율이 상대 가격 비율인데 네. 이 레이쇼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가격이죠. 가격의 측면인데 최근에 미국 내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냐면 S&P는 계속 좋은데 미국에 있는 하이힐드 쪽은 망가지고 있다. 이거 다이버전스 나고 어떤 것 같아? 다이버전스 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 되게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안 좋게 보는 상황이긴 한데 거기에서 특징이 뭐냐면 미국의 S&P를 끌고 가는 주체들의 변화. 미국은 왜 그래도 S&P 내에서 보면 수출주도 있고 금융주도 있고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못 갔었던 것들이 올라가면서 전체 글로벌 상황을 올라가고 있는 거고 나머지 이제 왜 그런지 보니까 다른 나라들의 상황이 괜찮아지면서 단순히 보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지금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 보면 유럽의 회사채나 이머징의 국채나 이머징의 회사채는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저 생각이 드는 거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위에 보면 이게 밸류에이션인데 PER 거의 2000년 이후에 투 스탠다드 위까지 올라갔었던 게 미국이었는데 계속 갈 수도 있겠지만 너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비쌌다라는 인식들이 강해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조정되는 거 아니겠느냐 생각하는 거죠. 미국은 좋긴 좋은데 너무 비싸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쩡크 오브 쩡크도 너무 비쌌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그럼 7페이지가 이제 시장의 경향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그러면 독일을 미국과 기대를 비교해놨는데 독일은 안 좋잖아 지금도.
독일 안 좋죠. 근데 최근에 그림 나오는 게 지금 상황은 안 좋게 보는데 그래도 나중에는 좋아질 거라고선 돌기 시작한 거고요. 어떤 부분 때문에 경기 지금 공장 수주나 이런 것들이 거의 바닥을 찍어버리고 있거든요. 바닥이라는 게 계속 바닥에 있을지 이게 L자형으로. 아니 YOY이긴 하지만은 2017년 말부터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2019년 초까지 빠진 거였거든요. 기저가 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저는 기저도 있지만은 이 내려가는 구간이 멈춰주기만 해도 심리적으로는 돌아가기 시작하는 구간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미국 쪽에서는 보통 요 최근 그림을 보시면은 현재 상황은 좋게 봐요, 다들. 현재 상황은 좋은데 기대감은 안 올라간다는 거죠. 기대감은 이제 빠지기 시작하라서 미래를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경제를 보는 게 아니라 1분기, 2분기 뒤 사실 저희 경제 연간 전망 쓸 때도 한 분기밖에 안 보잖아요. 그 한 분기, 두 분기 뒤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유럽, 독일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플러스 모드 기대치가 왜 내려와 있지? 소비자 최근에 연말 소비 기대도 좀 높고 좋지 않아요? 그거는 소비자 기대 지수고요. 이건 경기 기대 지수라서 다릅니다. 예. 그 그러니까 미국도 근본적인 문제는 그거죠. 소매 판매가 늘어나고 소비자 기대 지수가 올라가서 버티고 있는데 그만큼 제조업이 못 올라갔다는 게 올해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JW 서베이도 이거 서베이 지표들이니까 뭐 하고 이게 뭐 이렇게 막 절대 레벨이 아니야. 그냥 서베이 지표들이. 절대 레벨은 아니죠.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이 그렇다 이거죠. 현재는 미국이 좋고 미래에는 독일이 좋다라는 개념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하도 이제 최근에 변동성이 높아져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미국 쪽하고 한국 쪽 경제 성장률 가지고서는 그냥 데이터 돌려가지고 만든 건데 저희 쪽에서 이제 펀더멘탈 상으로 적정 레인지 1143에서 1182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대 환율로 봤을 때는 요 정도 수준이면은 펀더멘탈 상으로 적정한 수준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근데 이게 성장률로 환율을 보기보다 성장률 차이로 환율을 보는 게 낫지 않아? 그것도 해봤는데 잘 안 나. 왜냐하면은 이것도 잘 안 맞을 걸. 내가 이거 전에 보면은 이게 왜냐하면 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그림에서 지금 나타나는 거는 미국하고 한국의 성장률 차이를 계산한다라는 게 의미가 있느냐라는 개념인 글로벌 거죠. 차이, 글로벌에서의 차이를 보자는 거지. 글로벌에서의 차이를 보면 그 정도 비중을 볼 수 있으니까. 일단 미국은 잘 안 맞을 것 미국이 같고요. 안 맞는다니까 예. 항상 보면. 되게 하여튼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은 이건 성장률로 미국 전망치는 성장률로 예상한 거 아니에요. 미국은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는 편이고 거기다 통화 정책까지 같이 계산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보여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죠. 연준에서 우리는 자산 가격에 대해서 정치 QE를 안 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공개시장 조작하고 QE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느냐의 문제인 건데 공개시장 조작에서 지금 단기 채권을 매입하고 있거든요. 그 단기채 매입 정책은 어찌됐든지 간에 시장으로 직접 푸느냐 아니면 은행을 한 중간에 끼고 푸느냐의 차이지 통화를 공급하겠다는 의미랑 같습니다. 결국 정책적인 방향성은. 그래서 저는 미국은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말해도 돼? 신juan 생각 어때? 양적 완화 정책이 실질적으로는 나오고 이게 되게 웃긴 게 QE를 아니라고 하는 나러 QE라는 장세가 올해 하반기에 펼쳐졌다고 얘기들 많이. 그러니까 8월 26일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엄청난 랠리를 보였잖아요. 10%. 그럼 공교롭게도 연준의 그러니까 단기 자금, 그러니까 단기채를 사주면서 그 자산을 늘렸던 그 구간하고 동일합니다. QE는 아니지만 QE다 뭐 그런 식으로 QE는 얘기하는데. 아니지 않냐는. 그러니까 네. 단어상으로 QE가 아닌 거예요. 그치. 유동성을 제공해주고 이런 건 사실이니까. 유동성 제거 정도. 하기는 비전통적 정책들이 분위기에 너무 막 이거저거 나와가지고 사실 포워드 가이드 기대값 조절부터 해서 너무 많잖아 지금. 되게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한테 국채를 팔아서 유동성을 늘리면은 전통적인 거고요. 시중에 국채를 사들여 가지고 시중에다가 돈을 풀면은 비전통적인 거예요. 내가 그 비슷한 얘기를 이게 또 이거 나름대로 이거 공부하는. 은행이 중간에 끼어 있느냐 아니냐. 그렇지. 결과는 비슷한데 네. 약간 좀 다르니까. 어쨌든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어떤 얘기를 들으냐면 금융위기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워낙 많고 그 자체를 그 이전에 전통적으로 돌아가려는 의도 자체는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정상화시켜야 된다라는 생각 안에서는 조금 안 했으면 교과서가 좋겠다라는.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 네. 역할도 바뀔 것 같고 바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비율보다는 저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거든요. 이를테면 부채 비율이 많이 높아졌고 사회 전체적으로 정부도 은행도 가계도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부채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금리를 빨리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부채 비율보다 부채 비용이 더 중요하다. 10억을 빌려서 5% 이자할 때 내는 것보다 10억을 빌려서 1% 이자를 낼 때는 상당히 실질 소득 높아지기 때문에 상관없다. 대신에 그 할인율이 빠르게 올라갔을 때는 작살난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서점을 가보시면 그러니까 부채 비용을 생각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금융 관련 책 보면 뭐 2020년 몇 년도 막 해놓고서 타르는 게 부채가 전 세계 이렇게 많으니까 네. 부채가 터질 그렇죠, 거야. 그렇죠. 근데 저금리 상황이 바뀌니까 터질 거야 하는데 저는 무슨 저금리와 결국 과잉 부채의 대결이라 본다면 그렇죠. 과잉 부채 이슈를 해결할 수가 없기에 금리를 못 건드는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제 막 옛날 잣대로 이제 약간 농담처럼 그냥 말하다 보니까 하는데 교과서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게 그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과잉 부채 문제는 해결 방법이 없다. 부채는 터질 거야. 이번에는 어느 나라에 터질 거야. 저 나라에서 유럽에서 터질 거야. 하다가 그래서 나온 정책들이 중앙은행들이 결국 이렇게 정책을 가왔던 거고. 뭐 이런. 그러니까 왜 시장에서 봤을 때 터키나 이런 아르헨티나가 문제가 생기고 미국이나 유럽에 대해서는 우려만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보시면요. 화폐는요. 기본적으로 그 나라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로존이나 중국을 못 믿는 경우가 생기기 전에는 부채 문제가 터질 수가 없습니다. 없다기보다 쉽지가 않은 거죠. 이렇게 돼. 결국 기업 부채는 기업들이 무너질 수는 있겠죠. 결국 조그만 기업들이 무너질 수는 부채를 있겠죠. 문제를 해결하려면 또 사실, 너무 다양한 건데 생산성이 확 올라와야 줘야겠죠.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게 MMT의 기본 이론이에요. 뭐 여기서 재밌으라고 하면 안 돼. 이제 가끔 그런 책이 서점에 있길래 이렇게 집어보다가 잘 손이 안 가는 이유가 굉장히 뻔한 스토리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국은행도 내년에 금리 한번 내릴 것 같아요. 전 두 번까지도 두 번까지 나도 내릴 것 같아. 내년에 내리는데 올해는 안 내릴 것 같고. 예. 11월 금통위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고 어때? 그렇게 보면 되나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소수 의견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내년에 더 내릴 것 같아. 이게 분위기가.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금리를 내리는 우리의 어떤 그 시장 금리와 어떤 기준 금리는 계속해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은 미국같이 정책이 다양하지가 않아서 사실은 건드려줄 수 있는 게 기준금리가 제일 파워풀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건드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가가 이렇게 좋은데 가끔 이런 뭐 내가 재밌는 얘기가 13페이지 오른편 그림 보시면 올해 내내 미국 주식 무너진다고 하는 사람이 이 그림 놓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예. 선행지수? 내가 속으로 그러니까 막 선행지수를 설명하면서 막 이게 우리 제도권 사람은 아니었고 나는 선행지수도 잡스러운 거 많이 보잖아. 바닥을 잡아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깜짝 놀란 지표가 밑에 두 개예요. 주택 가격이 주택 거래가 다시 늘어나면서 이 얘기 안 그래도 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택 시장 지수는 집값이 아니라 그 주택과 관련된 사람들의 어쩌면 센티멘트 지수. NAHB 주택 시장 지수는 주택 가격을 수치화한 거야. 게 강하다고 이것도 보시면 돼요. 옆에 보면 특히 난 놀란 게 건축 허가야. 네. 허가를 이렇게 다 착공이 뒤따른다는 얘기거든 지금. 그러면 경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이 나 그래서 아까 이걸 왜냐면 유럽이 좋다 하는데 미국이 네. 난 미국이 이걸 보고 있으면 미국이 정말 쉽게 안 꺾인다는. 그러니까 거지. 미국이 잘 버텨주는.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보면 금리를 내려줬기 때문에 또 바로 이런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18년, 17년 이후에 보시면 이 주택 착공 건축 허가가 뚝 떨어진 건 맞아요. 그러면서 이게 경기 선행지수가 내려오고. 근데 얘네들은 왜 주가가 2017년, 18년 넘어가면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빠졌는데 얘네들은 안 빠졌냐?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하면서 잘 버텨줬던 거고 달러가 그만큼 매력적이게 만들어졌던 사이클이었고. 다른 나라가 별로니까 또 미국에 들어간 그러니까 거지. 근데 또 이제 와서는 또 왜 올라? 왜냐하면 걔네들도 이제 또 외부에 수출하니까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차트를 그려보시면 뭐 40년 내내 우상향하는 이거 13페이지. 그러니까 미국의 투자 관련 책들이 한국에 잘 안 맞는 이유가 내가 가끔 이제 뭐 장기 투자 얘기하면서 뭐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주식을 내가 피터 린치 얘기하는데 내가 피터 린치 엄청 좋아했잖아요. 내래 결혼 한국에 잘 안 맞더라는 거였는데. 그렇죠. 한국은 하여튼.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미국 지표들 좋은 거 많이 내서 설문도 다 넣어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약간 우리가 논쟁이 되는 게 유럽이 상당히 정말 안 좋아졌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유로존이 고용은 또 좋아. 근데 고용 좋고 소비 좋고 무역 좋고 정말 이게 설명이 좀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못 꺾어요. 어떻게 꺾어요? 근데 이제 뭐 워낙 많은 공급 양이 많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소위 오버캡화 문제는 해소가 안 되는 거 같고. 그러니까 오버캡화는 해소가 안 되는 거고. 금리는 낮으니까 투자는 또 그래 조금씩 망하지도 않아. 그렇죠. 애들이. 네. 만약 고금리 걔들이 부도가 나고 네. 막 자금이 악화돼야 돼. 그러지도 않아. 그러니까 과거 잣대로 보면 이건 부채 문제로 터지거나 뭐 이런 직접 모습 같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리고 정부의 역할도 높아져서 소비자 기대나 실업률은 좀 내려와져 있고, 근데 기업 단에서는 공급이 워낙 많은 상황에서 무역 갈등 때문에 디맨드가 조금 축소되다 보니까 산업 생산이 또 급하게 처리가 안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그게 그래서 마켓 제조 PMI가 서비스 PMI까지 올라간다는 내용은 아니고 여기서 조금씩 수요가 조금 있으니까 공급이 100에서 99, 80, 뭐 98 이런 쪽으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약간 해소되는, 재고가 조금 해소되는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지난번 22부터 약간 유럽 22가 좀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게 은행들에 대한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거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대출이나 이런 거에 대한 증가율은 지금부터 보시면 아마 증가할 거다라고서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고요. 은행의 수익성도 조금은 개선될 거다라고서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18년에서 올해까지 봤던 그 그림보다는 나을 거다라는 게 뭐 정확한 표현, 그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 저번 주에 내가 이제 녹음을 안 하느라고 했었는데 또 저번 주 독특한 특징이 그 유럽 ETF 쪽 자금을 상당히 들어 금 ETF는 방출됐더라고. 아, 네, 예, 맞습니다. 그 미니 그게 그 지난주에 아마 연동체 연구원이 아마 발표를 했을 것 같은데 유럽에 관련된 것 중에 미국에 상장된 것 중에 가장 큰 ETF가 있는데 그쪽으로 좀 들어왔고 동시에 미국에서도 좀 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자금이 들어가는데 좀 더 안전하게 자금이 들어가는 게 미니볼 해서 뭐 볼러티틸리티를 좀 낮추는 쪽에 주식에 이제 형성되어 있는 ETF도 나가고요. 그래서 약간 리스크온 분위기를 찾아가는 자금들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오히려 유럽이나 이머징 쪽에 투기적인 포지션을 좀 쌓는 거 이런 어떤 수급적인 영향은 좀 있었다라는 거를 좀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 나서 나온 지표들 그런 것들이 사실 경제 지표에서도 뭐 그렇게 확 올라온 건 아니지만 뭔가 바닥을 잡아가는 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일단은 형성되어 있다. 저번 주에 어떠면 시장에서 약간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 안 먹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그 상처가 정말 골마서 터질 때까지 가는 거냐에 대해서 간다. 그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좀 진정되면서 확인될 것 같고 다시 고민은 그거 같아요. 결국은 연말 장세가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연말에 우리 시장은 수급 이슈가 좀 있잖아요. 그런 게 있죠. 그 수급 이슈를 이겨낼 만하게 이게 힘이 있으면 좀 올라갈 거고 네. 아무래도 연말 수급 이슈가 뭐 양도세 이런 문제들이 또 요새 굉장히 핫한 것 같더라고. 그렇죠. 그게 기준이 워낙 내려와 버려서 그래서 이제 그 부담감들 그리고 최근에 북클로징하는 분위기들 뭐 이런 것들이 감안되다 보니까 좀 수급적으로는 계속 좀 불리한 여건. 그래서 이게 힘겨루기를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몇 가지 체크해봤는데 저도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이번 주도 좀 쉬어가겠지 팀장? 이번 주요? 글쎄요, 저는 그냥 바다 잡는 과정이라고 보면은 근데 지표들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쉬어가더라도 지금 2,100을 그래도 안 깨고 가는 분위기라서 뭐 바로 저번 주에 막 예. 2,000 깨지면 막 나한테 불러가지고 내가 말 컨디션 짜라고 말하는 게 또 난리가 났었는데 저번 주에. 네. 하여튼 그건 아닌 것 같다. 네. 예, 마무리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함께 고민하시죠.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네, 이리 오너라. 이리 오.